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기도 하면서 저 또한 위험에 빠질 뻔했던 무서운 경험이라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쯤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였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바람도 쐴 겸 혼자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 주변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노숙자처럼 보이는 허름한 행색이었고 여태까지 얼마나 담배를 피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가 앉아있던 바닥에는 담배 공초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눈살을 찌르며 아주머니를 쳐다보는 상황이었고 저도 그때는 참 특이한 아주머니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향했었죠.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꼴초 아주머니를 마주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아저씨와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한참을 보고 있었더니 그제야 상황 파악이 조금 되더라고요. 말싸움을 하고 있는 아저씨는 동네 편의점 사장인데 골초 아주머니가 돈도 없이 담배를 달라고 떼를 쓰자 아저씨도 언성이 높아져 경찰을 부르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야 싸움은 일단락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 골초 아주머니의 모습은 보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골초 아주머니의 모습이 희매져 갈 때쯤 당혹스러운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친구를 만나고 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고 저도 모처럼 술을 한 잔해서 기분까지 들떠있던 그런 상태였죠. 잠시 뒤 택시에서 내려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어디서 낯이 익은 아저씨와 그리고 골초 아주머니가 인적이 든 골목에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 아저씨는 동네 편의점 사장이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연인 사이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이상한 분위기로 보였습니다. 분명 경찰까지 부르고 싸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힘든 장면이었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 길로 집으로 들어왔고 저도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믿기 힘든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동네 편의점 아저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고 안타깝게도 발견이 늦어져 사망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편의점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 딱히 눈여겨 살펴보진 않아서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편의점 문이 닫혀 있긴 했었고 저는 아저씨가 바빠서 그런 거라 단순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사실이었고 제가 그 아저씨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파트 단지의 골초 아주머니가 또다시 나타났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더 이상 골초 아주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지냈는데 한날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청각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네? 갑자기 무슨 부탁이요? 아니 별건 아니고
담배가 떨어져서 좀 사줄 수 있어. 내가 돈은 없고 돈 대신 담배 한 번만 사다 주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 말과 함께 아주머니는 본인 가슴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쳐서 곧장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니에요.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저는 기업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문득 골목에서 마주친, 그러니까 돌아가신 편의점 아저씨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그 골목에서 연인 사이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게 아마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그런 스킨십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동민이라는 친구와 술을 한잔하면서 우연히 골추 아주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자꾸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야, 그럼 재미삼아서 담배 한 만 사서 줘봐. 동민이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난 그 아줌마랑 말도 섞기 싫어. 임마, 사주고 싶으면 네가 사주든지. 평소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많은 친구라 그러려니 넘어갔었고 저는 며칠 뒤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사실들을 뒤늦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생각보다 좁은 곳이라 금방 소문이 나서 알게 된 내용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고인이 된 줄 알았던 편의점 아저씨가 알고 보니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했다는 엄청난 사실이었죠. 사건의 내용은 명확하게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치정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꼴초 아주머니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민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동민이의 말은 저와 술을 먹고 바로 다음 날 있었던 일이라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야, 저번에 네가 했던 이야기 있잖아. 뭐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봐. 무슨 이야기? 그 꼴초 아주머니 있잖아. 담배 사주면 뭐든지 해준다는 그 아줌마. 근데 그건 왜? 아니, 내가 너랑 술 먹은 다음 날에 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갔었거든.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장난기가 발동해 골초 아주머니를 찾아갔었고 골초 아주머니에게 담배를 사준다고 제안을 하고서 아주머니 반응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골초 아주머니는 돈 대신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말을 했고 친구는 아주머니에게 담배를 사주고 골초 아주머니와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약속인지 물어봤더니 담배를 사줬으니 그날 밤 10시쯤 골목에서 만나자고 했었다는데 친구도 호기심해 그날 밤 골초 아주머니를 만나러 나갔다는 겁니다. 약속 장소에는 꼴초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친구는 장난삼아 분위기를 맞춰주고 있었는데 그때 뭔가 새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몰래 주변을 살폈더니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한 대가 있었고 차량 썬팅이 약하게 되어 있어서 실내가 다 보이는 정도였는데 어떤 사람이 차량 안에서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수스라치게 놀라서 곧장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때 골초 아주머니가 친구를 계속 붙잡고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5분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친구 바지를 붙잡고 있었다는데 친구는 그때 도망가지 않으면 진짜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에 아주머니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면서 뒤를 쳐다봤더니 글쎄 주차된 차에서
어떤 남자가 내려 도망가는 친구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무슨 봉변을 당했을 수도 있는 아찔한 내용의 이야기였죠.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또다시 편의점 아저씨가 떠오르면서 혹시 친구와 같은 방식으로 유인을 당해 괴한에게 봉변을 당한 건 아닐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2번 다시 골초 아주머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장기간 문이 닫혀 있던 편의점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다시 문을 열게 되었죠.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고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와서 그 동네 소식은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그 아주머니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치고 끔찍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가 된 남성이고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희 아버지의 고향 경남 밀양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살면서 절대 잊지 못할 끔찍했던 일입니다. 사건이 있었을 당시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 생각보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저희 부모님 2분은 밀양댐 근방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아는 형님의 가게 일을 도와주며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던 정태 형님은 저보다 한 살은 고등학교 선배인데 학창시절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고 또 저희 부모님과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이였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정태 형님만 저를 위로해줬고 그 덕에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해 마감을 끝내고 정태영님과 둘이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는데 정태영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우야, 너 서울 가서 일할 생각 있냐? 예,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이렇게 가게 도와주는 건 좋은데 요즘 가게 사정도 어렵고 종을 네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거든. 이번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연락해 왔는데 사람 하나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줘. 정태영님의 진짜 말뜻은 가게 사정이 어려우니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만두라는 말 대신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가게 일을 그만뒀고 제 취업을 하기 전까진 부모님 밑에서 펜션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었죠.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난 뒤 자존감이 낮아진 건 물론이고 한창 심할 때는 대인증 증세까지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부모님은 저 혼자 스스로 취업을 할 때까지 지켜봐 주셨고 정태영님 가게 일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제일 기뻐했던 것도 부모님 2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가게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 부모님께선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부모님 표정이나 집안 분위기를 보면 뭔가 근심이 가득하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걸 느끼고 나서부터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지만 생각처럼 일은 풀리지 않았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정태영님을 찾아갔습니다. 중우야, 네가 어쩐 일이야? 그게 저 형님, 저번에 말한 일자리 있잖아요. 거기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거기. 일단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한 며칠만 기다려줘.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정태형님의 도움으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는 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하자마자 각종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했고 쉬는 날도 거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자꾸만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 저의 소극적인 성격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한 지 거진 2달이 지났을 때쯤 두 번 다시 떠올리기 싫은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종구야, 지금 얼른 내려와라. 여기 병원이야.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밀양으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자세히 알고 난 뒤 더욱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펜션에 방문한 젊은 남자 손님과 작은 트러블이 있었다는데 남자 손님 하나가 술을 먹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더니 대뜸 주방에서 칼을 꺼내 아버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어머니는 뒤늦게 아버지를 발견하고 곧장 119를 불렀지만 이미 손 쓰기에는 늦은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도주를 했던 범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자수를 했다는 말을 차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어머니와 저는 큰 상실감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장례를 치르던 중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아버지의 업보를 그제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첫날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을 받고 있었고 대략 밤 10시 정도 되었을 때 정태 형님이 조문을 왔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그러자 정태 형님이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빈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정태 형님의 표정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무튼 정태 형님은 아버지께 절을 올리는데 글쎄 절을 2번 하는 게 아닌 1번만 절을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음영사상에 따라 기본적으로 고인에게는 2번 절을 해야 하는데 정태 형님이 이런 걸 모를 일도 없고 그때는 저 형님이 왜 저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그리고 정태 형님이 밥도 먹지 않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급히 따라가 형님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오늘 가게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야,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오늘은 조용히 넘어간다. 아니, 형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그제서야 정태 형님이 말을 꺼내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느낌이었죠. 야, 내가 지금까지 너랑 일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너는 알고 있냐? 너네 아버지가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내가 돈만한 아니었으면 너 같은 새끼랑 엮이지도 않았어. 너 고등학교 때 애들이 괴롭힐 때마다 내가 도와줬지. 그게 다 너네 아버지가 부탁해서 도와줬던 거야. 너 학교 졸업만 시켜달라고. 근데 졸업만 하면 뭐 해? 본인 앞가림도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네 아버지가 또 찾아와서 너 일 좀 시켜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받은 월급이 있잖아. 그건 내 돈 아니야. 너네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만 보면 짜증이 나서 너랑 일하기 싫다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준다고 하더라.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내 돈은 누구한테 받으라고.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운 너네 아버지 여보라고 생각하고 돈은 네가 대신 갚아야 할 것 같으니까 장례식 끝나고 가게로 찾아와라. 그럼 간다. 정태영님은 아버지에게 돈을 받지 못해 화가 난 상태였고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 못한다며 저를 한 번만 하고서 나가버렸던 겁니다. 저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도 그리고 남들처럼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문제들이 오롯이 제 탓이라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또 정태영님의 말과 행동들이 모두 다 거짓 연기였다는 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했죠. 그리고 이 일은 아버지의 단독 행동이라 생각해서 따로 어머니에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더 힘들어할까봐 그간 숨기고 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걸 정리한 뒤 저와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정태영 님이 소개해준 회사는 일명 다단계라고 불리는 불법 마케팅 회사였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참 애를 먹었었죠. 저는 학창 시절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아서 그런지 아직도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날 이용하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불혹이란 나이가 되었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좀 더 용기를 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현재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40이 된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저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고향 후배에게 있었던 사건이고 육주와 다르게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보다 무서운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된 일입니다. 일단 저의 직업은 오징어 배를 타는 10년차 선원이며 이 일을 하기까지 저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나 할 수 있는 알바를 찾아 모조리 지원을 했고 성인이 되자마자 군대를 지원해서 전역을 하고 난 뒤에는 목포에 위치한 조선소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파워라고 불리는 일종의 선박 외관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을 했었는데 노동의 강도가 힘든 편이라 수입은 꽤나 좋은 편이었죠. 그렇게 7년간 파워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동안 힘들게 모아둔 돈을 모조리 잃게 되는 불상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 돈은 저의 전 재산이자 지금까지 제 몸을 갈아서 모은 피 같은 돈이라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말하기 부끄럽지만 불면증은 물론 우울증까지 생길 만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늘 술만 마시고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저와 가끔 안부를 주고 받던 고향 후배 태우와 술을 한잔하게 됐고 그 술자리가 저의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 형님, 제가 선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나가시죠. 네. 대우야 내 말은 잘 알겠는데 나 배멀미 있는 거 알잖아, 임마. 아유, 형님. 멀미쯤이야. 차차 적응하면 되죠, 뭐. 언제까지 술만 마시고 그렇게 지내실 거예요. 형님도 이제 슬슬 일어나셔야죠. 사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때는 저희 아버지도 밴 일을 하셨던 분이라
누구보다 그 일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때는 벤일보다 꼭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말도 틀린 게 없고 현재 저의 입장이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다 보니 결국 제 나이 30살이 되던 해 태호를 따라 오징어 배를 타게 되었죠. 나름 힘든 일을 해봤다고 자부하면서 자신 있게 벤 일에 도전을 했지만이 일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 노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친한 고향 후배 덕분에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큼은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제가 그 당시 생산했던 오징어 배의 규모는 30톤이 조금 넘었었는데 이 정도면 중대형 어선이라 불릴 수 있는 사이즈였고 배의 인원은 저 포함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한국인으로 벤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자격증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이유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원을 환영하는 추세인데다 굳이 인건비가 비싼 한국인은 회계사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더 낫다는 이론이었죠. 저는 다행히도 태호를 통해서 들어간 케이스라 딱히 불이익은 없었지만 저를 제외한 다른 한국인 선원 몇 명은 꽤나 준비를 많이 한 뒤 배를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2명의 인원 중에는 고작 5명,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외국인 선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일의 시발점은 제가 벤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배를 한번 타고 나가면 기본적으로 3일에서 4일간 조업을 하는 편인데 그 기간 중 가장 몸이 힘들고 고된 시점이 바로 조업 마지막 날이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선원들 사이에서도 특히 마지막 날은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 웬만해선 서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작업에만 몰두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 고향 후배 태우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외국인 선원 한 명에게 잠시 작업을 부탁하고 화장실을 갔었는데 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태우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질 않았었죠. 하필 그때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돼서 한창 일손이 빠듯한 타이밍이었는데 태우가 자리에 없다 보니 그 한 명 몫을 또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선원들이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인데 태우가 빨리 돌아오질 않으니 같이 일하는 선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하나가 굉장히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오징어를 발로 걷어 차기까지 했었죠. 그때까지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다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태우는 화장실에 간 지 거의 1시간 만에 돌아왔고 본인도 미안한 감이 있는지 선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집안에 사정이 좀 생겨서 통화가 길어졌다고 연신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했었죠. 그 말을 듣고 한국인 선원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지만 문제는 한 외국인 선원의 반응이었는데 외국인 선원 중 하나가 태우를 계속 주시하면서 마치 태우를 벼르고 있다는 그런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조원 마지막 날 작업을 끝마치고 잠시 쪽잠을 자려고 다들 자리를 잡고 쉬고 있었는데 태우가 급히 전화를 해야 한다며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을 했고 저도 그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대구도 못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태우가 화장실에 간 지 대략 5분쯤 지났을 때 외국인 선원 2명이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이 좀 낯설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벤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쪽잠을 자는 황금 같은 시간에 저렇게 농담을 한다는 게 너무나 드은 일이었고 거의 대부분은 체력적으로 녹초가 돼서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보통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었죠. 그래도 그 시간에 농담을 하던 휴식을 취하던 어쨌든 본인 마음이니 저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온다던 태우가 한참 동안 돌아오질 않았고 저는 통화가 길어지나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태우를 기다리면서 잠시 눈을 붙이고 나니 벌써 항구에 도착을 했었고 잡은 오징어를 위판정으로 옮겨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태우는 돌아오질 않았고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의 화장실로가 봤더니 불길하게도 태우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죠. 그걸 알고 곧장 선장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는데 선장님은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말이야. 아까 자네가 자고 있어서 잘 몰랐나 본데. 글쎄 태우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길래 중간에 다른 배로 갈아타고 먼저 돌아갔었어. 그 당시 그 말을 듣고 태우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됐고 저는 작업을 끝내자마자 곧장 태우 집으로 찾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날 오후 옷을 갈아입고 태우네로 찾아갔었는데 태우 어머님이 저를 반기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혼자 왔어? 우리 태우는 아직도 일하는 거야.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태우가 집에 말하기 힘든 껄끄러운 사정이 있을 거란 판단에 저는 태우 입장을 고려해서 작업이 조금 남아 있다고 말을 둘러대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었죠. 하지만 태우의 연락을 아무리 기다려봐도 끝내 감소식이었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선장님께 연락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선장님, 혹시 태우랑 연락되세요? 아, 태우. 나도 그 일에 대해서 자네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혹시 시간 되면 나랑 소주 한잔 할까? 선장님은 갑자기 제게 술을 한잔 하자며 제안을 했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선장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선장님의 말을 곧이곧 믿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질 않았습니다. 그 태우가 마리아는 도대체 뭘 하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배에서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진 것 같아. 지금 경찰이 신고해봤자 자네도 알다시피 48시간 지나면 그 시신 찾기도 힘든 거 알잖아. 그리고 수사 들어가면 우리 당분간은 조업도 하기 어려울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크게 한몫 챙겨줄게. 또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일단 내가 내일 오전에 태원에 찾아가서 합의를 해볼 테니까 자네는 그냥 조용하게 있어줘. 선장님이 앞전에 설명했던 태우가 다른 배를 타고 갔었다는 건의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한 거짓말이었는데 태우가 벤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경력에 갑자기 물에 빠진다는 건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태우에게는 정말 못할 짓이지만 저도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선장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태우는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몇 번이나 찾아왔었지만 저는 차마이 어머님 얼굴을 수가 없었죠. 태우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고사로 떠났고 저는 다시 조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팻일을 하던 도중 과거 태우가 겪었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외국인 선원 중 베트남 국적인 20대 선원이 한 명 있었는데 한날은 선원들끼리 모여 태훈의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태훈은 국제 결혼을 했고 아내는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그날 식사를 하면서 그 베트남 외국인 선원과 그리고 태우의 아내가 눈이 맞아 바람이 났고 그날부터 태우는 그 외국인 선원을 증오하며 늘 욕을 하면서 지냈었다고 했죠. 또 사건이 있었던 그날 태우가 화장실에 가면서 작업을 떠넘겼던 사람도 그 문제의 외국인 선원이었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다른 선원들이 보기에 일부러 핑계를 만들어서 외국인 선원을 괴롭히려는 마음이 커 보였다고 합니다. 선원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거기까지인데 아무도 그날 사고 현장을 본 사람도 없고 다들 선장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보니 명확한 사건의 내용은 자세히 밝혀지지가 않았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태우와 외국인 선원 둘 사이에 트러블 때문에 그날 몸싸움을 하다가 물에 빠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단순 실종사고로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선장의 말을 듣지 않고 차라리 그냥 신고를 했었다면 태호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사건을 숨긴 그날의 죄책감 때문에 태우에게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기만 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들라님께 제보드릴 내용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인데 이런 일들은 누구라도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이니 정말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정확히 7년 전 제가 30대 중반일 때 겪은 2번 다시 잊지 못할 섬뜩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뒤 실업급여를 받으며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거기다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마저 허리 통증 때문에 집에서 쉬고 계시던 중이었고 당장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월세조차 내기 버거울 정도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취업을 위해 개운 노력을 다해 봤지만 나이와 경력 탓인지 생각보다 취업은 쉽지 않았는데 옛말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는 말도 있듯이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아는 형님의 도움으로 작은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해준 음식만 먹고 살다가 난생 처음으로 제가 직접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적응이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배우면서 나름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말았죠. 그건 식당 사장이었던 형님께서 다른 사업에 도전을 해본다는 이유로 저에게 전적으로 식당 운영을 맡겼는데 그 덕에 월급은 더 올라갔지만 그만큼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주방 일을 하고 있으면 알바생은 서빙과 카운터를 봐야 하는데 늘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었죠. 웬만하면 제가 직접 계산을 했고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는 알바생에게 맡겼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 돈이 모자라는 불상사가 생기곤 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야. 실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건 횟수가 너무 잦다 보니 마감 때마다 알바생을 나무랄 수밖에 없었죠. 저를 믿고 가게를 맡긴 형님을 봐서라도 더 꼼꼼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요즘 말로는 꼰대라고도 불리는데
저의 단호한 성격 탓인지 알바를 구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게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어머니가 식당기를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극 말렸지만 집에만 있기 갑갑하시다며 결국 식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먼저 들어가시고 저는 혼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밤 9시쯤 대략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식당으로 들어왔죠. 아, 어르신 어쩌죠? 저희가 10시에 마감이거든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식당으로 들어오더니 찬미슬 한 병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에휴,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딱 한 잔만 마시고 갈게. 이미 들어온 손님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란 생각에 말없이 소주 한 병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주 하나 없이 깡소주를 마시길래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안주까지 준비해 가져다 드렸죠. 그랬더니 자꾸만 술을 같이 한잔하자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저 어르신 제가 운전을 해야 돼서 술은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슬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드시고 대신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 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말없이 돌아갔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식당 마감 시간은 보통 밤 10시였고 어머니는 8시까지 일을 도와주다 먼저 들어가셨는데 꼭 어머니가 들어가시고 난 뒤 거진 9시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할아버지가 찾아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찬미을 한 병을 시켜 안주도 없이 혼술을 하다가 대뜸 저에게 술 한 잔을 권하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소름이 돋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기분 탓이라고만 생각했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얼마 뒤 그 할아버지의 무서운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할아버지가 가게로 찾아왔고 저는 당연히 술을 주문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자네 이리로 와봐. 내가 할 말이 있거든. 네,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이 시간만 되면 왜 여기로 오는지 자네는 알고 있어, 네. 그야 저는 모르죠.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세요.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됐고, 찬미을 한 병만 갖다 줘.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화를 내더니 술을 가져다 달라고 했고, 저는 평소대로 술을 드리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는데, 그때 제 등 뒤로 소주병이 날아왔고,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네만 없어지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는 살인 사건이라도 일어날 듯 싶어 저는 할아버지를 피해 서둘러 식당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저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식당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할아버지는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현행범으로 검거되었고 그로 인해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는데 제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인물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저의 어머니였고 사건의 발단은 어머니가 식당길을 도와주면서부터 시작되었죠. 그 당시 어머니의 연세가 환갑이 막 지났을 때였는데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란 소리를 자주 들리시는 편이었습니다. 굳이 나이를 밝히지 않으면 50대로 보는 사람도 있을 만한 외모였는데 어느 날 문제 그 할아버지가 식당으로 찾아와 어머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당황스러웠는지 아들이 보고 있다며 그만하라는 말을 했었고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할아버지는 모든 원인이 제 탓이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제가 애 없으면 어머니가 본인 마음을 받아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없는 시간, 즉 8시 이후에 가게를 찾아왔던 거고 소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머릿속에는 저를 살해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사실은 할아버지의 살 계획이었는데 그동안 소주를 마시면서 저에게 한 잔씩 권할 때마다 저 몰래 소주에 청상아리를 탔었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제가 술을 거부하고 나면 갑자기 술맛이 떨어진다면서 그냥 가게를 나갔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술 안에 청산리를 탔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이 실패하자 결국 흉기를 들고 찾아왔고 그날 밤 저를 살해하고 난 뒤 어머니를 찾아갈 목적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큰 충격을 받으셨고 아들인 저에게 손님이 직접거린다는 그런 남사스러운 일까지 털어놓기가 쉽진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자백을 받은 뒤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선 그 할아버지가 출소하고 나면 또다시 식당으로 찾아올 거란 무서운 생각에 저와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가야만 했었죠.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했지만 제가 이 사연을 보내면서 다시금 그때 일들을 떠올려 보니 아직도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건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할아버지의 권위로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저희 어머니까지 위험해졌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꽤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람의 끝도 없는 욕심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미신 때문에 벌어진 소름 끼치는 사연입니다. 저는 어릴 적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은 생활비 때문에 다투는 날이 많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탓인지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경적으로 돈에 집착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식당 서빙과 고깃집을 전전하며 뼈 빠지게 일을 했고 제 몸에는 늘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났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독하게 버티며 돈을 벌었었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로 중소기업에 취직해 매달 부모님께 50만 원씩 생활비를 챙겨드렸는데 남들이 볼 땐 소박할 순 있지만이 모든 게 제 힘으로 일궈낸 일이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나이가 27살이 되었을 때 한날은 저희 회사 부장님이 저를 불러 이런 얘기를 꺼내셨죠. 있잖아, 은영 씨. 은영 씨는 착실하면서 예의도 바르고 또 외모도 준수한 편인데 은영 씨처럼 이렇게 괜찮은 처자가 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지내고 있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괜찮고 번듯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 내가 보증할 정도로 확실한 사람이니까
남 믿고 소개 한번 받아봐. 평소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부장님의 말씀이라 저는 의심 없이 소개팅을 받았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혁준 씨였습니다. 혁준 씨의 외모는 평범했지만 뭔가 알게 모르게 분위기에서 귀티가 나는 사람이었고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니 혁준 씨의 집안은 저와 다르게 꽤 부유한 집안 환경이란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렇게 혁준 씨와의 연애가 시작이 됐고 혁준 씨는 돈을 쓰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는데 일단 데이트 비용은 혁준 씨가 모두 계산을 하는 건 물론 가끔 예상치 못한 명품 선물과 꽃다발까지 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살짝 걸렸던 건 혁준 씨가 무뚝뚝한 성격이라 그런지 제게 애정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워낙 과묵한 성격 탓에 표현이 어려운 사람이라 이해했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남을 이어나갔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혁준 씨와 3개월가량을 만났을 때 갑자기 혁준 씨가 제게 청혼을 했고 그 순간은 정말 기쁘고 좋았지만 제겐 현실적인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확연히 차이나는 집안 환경 때문이었는데 그에 대해 혁준 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차 말했지만 제 입장에선 솔직히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만 하다 결국 혁준 씨 부모님을 뵙게 되었는데 제 걱정과 다르게 혁준 씨 부모님은 저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힘들었겠다며 저를 정말 대견하게 생각해 주셨고 앞으로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달라고 제게 말씀을 건네셨죠. 시어머니의 첫 인상도 너무 인자하고 온화해 보였고 그날 그 계기로 인해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확실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혁준 씨는 법적으로 제 남편이 되었고 결혼 후에 저의 생활은 꿈을 꾼 것처럼 행복하기만 했었죠. 가난했던 시절과는 달리 돈 걱정 없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었고 친정에도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면서 마치 흉녀라도 된 듯한 기분까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고 결혼은 남편은 더욱 바빠져 얼굴 보기도 힘든 실정이었죠.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귀가 늦어지거나 주말까지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 연애 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다르게 늘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과거에 가난했던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의 정도는 이해하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한 날은 남편과 같이 집에 있을 때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는데 남편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잠시 통화를 하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밖으로 나가봤더니 남편이 마당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의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짜증이 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요즘 사업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저 여자랑 결혼까지 했잖아요. 근데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는데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결혼이었다는 걸 듣고 나니 순간 소름이 끼치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전화가 끝날 때까지
숨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한참 통화를 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제야 마당에서 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뭐야. 네가 왜 나와 있어, 오빠. 지금부터 솔직하게 다 말해줘. 나 통화하는 거 다 들었으니까. 아까 전화 내용 중에 어머님이 시켜서 결혼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오빠는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리고 난 너 좋게 봐서 결혼한 거야. 아니, 분명 똑똑하게 다 들었고 지금 말 제대로 안 하면 나이 결혼 생활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모든 걸 체념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무지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집안이 부를 축적한 역사는 무려 할아버지 때부터 무속 신앙과 얽혀 있는 이상한 관계였다고 하는데 오래전 무속인의 말을 듣고 부동산을 샀다가 남편의 집안이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 집안은 무속인의 말이면 큰 신뢰를 하면서 지내왔고이 결정적인 문제는 남편이 태어났을 때 일어났다고 했었죠.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난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늘 병원 신세를 지며 지냈었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무속인은 남편이 단명할 팔자를 타고났다고 말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애군을 피할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남편이 태어난 일시와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아 데려다가 남편과 가까이 살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남편의 팔자를 대신 짊어지고 남편은 병치를 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뜻이었죠. 남편의 집안은 워낙 돈이 많았던 집안이라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남편과 똑같이 태어난 아이를 고아원에서 찾아냈고 무속인의 말대로 그 아이를 입양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기가 막히게도 남편의 병치레를 막을 수 있었고 그와 반대로 입양을 한 아이는 결국 20대 중반이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남편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는데 그건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연달아 문을 닫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존감은 한없이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곁에서 남편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다시 무속인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고 무속인에게 해결책을 한 가지 들었다는데 그게 바로 액을 막아줄 팔자를 지닌 여인을 배필로 맞이하라는 이야기였죠. 남편의 시어머니는 갖가지 방법을 써서 저를 찾아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소름 끼쳤던 건 저희 직장 상사였던 부장님을 통해 접근한 것 또한 모두 다 계획된 일정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액을 막아줄 부적이 될 운명이었고 단순 무속적인 도구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치욕스럽기까지 했었죠. 다른 아이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이제는 타인의 사주를 액막이 방패로 삼아 불을 지키려는 이 집안. 그리고 그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제게 접근한 남편.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닌 미신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물질적인 여유로움 때문에 이 생활을 즐기기도 했었지만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그런 모든 부귀영화보다는 저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2년 정도 지난 뒤 지인을 통해 전 남편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글쎄 전 남편이 최정한 말기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 순간 스쳤던 생각은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정말 무속인이 말한 애군의 휴엄이었을까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담보로 불을 지키려고 했더니 집안에 벌이 내려졌던 건지 그 실체는 아무도 명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처럼 여유롭게 살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결정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어릴 적부터 병적으로 돈에 집착을 했던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겪었던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경험이고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보다 더 외롭고 절망적이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친구 지영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이와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같은 보육원에서 자라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였고 지영이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인이 되자마자 작은 단칸을 얻어 둘이서 지내게 되었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지냈었죠. 그 당시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지영이는 호프집에서 서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매일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지영이가 제게 바람을 쐬자고 제안을 했고 저는 목적지가 어딘지 제 차 지영이에게 물었지만 지영이는 굳이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따라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불안한 마음보다는 지영이가 가자고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그날 영문도 모른 채 지영이를 따라 나섰고 저희가 도착한 곳은 감성포차라는 헌팅 술집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 저를 이런 곳에 데리고 온 지영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저도 호기심에 이끌려 지영이와 함께 술집으로 들어갔었죠. 지영이는 익숙한 듯 술을 마시면서 헌팅을 시도했고 그날 밤 저희는 처음 보는 남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내었는데 저는 도무지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영이에게 그만 놀고 나가자고 몇 차례 말을 했지만 지영이는 제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술을 마시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지영이에게 엄청난 실망을 하고 그날은 그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후로 일어나게 되었죠. 그날부터 지영이는 쉬는 날마다 매일같이 술 약속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예전과 180도 바뀐 지영이의 모습에 너무 걱정이 돼서 한날은 지영이를 불러 충고 아닌 충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너 말이야. 요즘 너무 밖으로만 놔두는 거 아니야.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게 뭐, 이상해, 야, 우리 20대야. 한창 놀 때잖아. 너는 술 마시는 거 싫어하니까 뭐 나라도 놀아야지. 난 집에만 있는 게 너무 답답해. 그리고 내 인생이니까 그냥 좀 내버려둬. 예상대로 지영이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가족과 다름없던 지영이가 나쁜 길로 빠질까 싶어 매일같이 걱정만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제게 소개팅을 제안했고 저는 몇 번 거절을 했지만 계속된 지영이의 권유에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소개팅 자리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나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 남자분들의 나이는 저와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40대 분들이었습니다. 같은 또래도 아니고 왜 나이 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사람을 소개받아야 하는지 너무 불쾌하기만 했었는데 일단 소개팅 자리이니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갔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에 있던 2명의 남자 중 1명은 지영의 남자친구였고 그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남자 현우라는 분은 지영의 남자친구의 친구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매너도 좋고 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성숙해 보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게다가 또래 남자들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 보였고 제가 부모님 없이 혼자 자란 탓인지 뭔가 아빠 같은 그런 포근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그 소개팅으로 인해 저는 현우 오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정적인 사건의 시작은 연애를 한 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날 보통 때처럼 알바를 가기 위해 아침에 일어났었는데 제 옆에서 자고 있어야 될 제 친구 지영이가 보이질 않았고 우연히 식탁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혼자서 지내고 싶다는 지영이의 메시지였는데 그 편지를 보고 곧장 지영이에게 전화를 수도 없이 걸었지만 끝내 연락은 닿지 않았었죠. 그때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고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지영이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공허하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영이의 부재에 저는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그 당시 저를 위로해 주던 사람은 제 남자친구 현우 오빠뿐이었죠. 그 뒤로 저는 현우 오빠에게 의존하면서 살게 되었고 매일같이 현우 오빠는 저에게 가족이 되어준다는 말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지켜준다는 그런 따뜻한 말을 하면서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땐 저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말들이 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영이가 떠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날은 현우 오빠가 제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죠. 자기야, 편의점이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돈도 얼마 안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좋은 일자리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하거든. 자기 생각은 어때? 좋은 일자리. 그게 무슨 일인데? 그냥 단순한 서비스업의 일종이야. 뭐 힘든 일도 아니고. 내가 볼 땐 자기랑 딱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같이 한번 가보자. 저는 딱히 내키지 않았지만 지영이에게 버림받은 충격과 또다시 현우 오빠에게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느껴져. 일단 현우 오빠를 따라가 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누가 봐도 평범한 오피스텔이었고 저는 현우 오빠 301호실로 들어갔었는데 그곳에는 침대와 커튼밖에 보이질 않았었죠. 여기가 일하는 곳이야. 일단 여기서 미팅 약속을 잡았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면 사람 한 명이 들어올 거야. 그리고
나 지금 폰 배터리가 없어서 잠깐만 폰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앞에 편의점에 잠깐만 다녀올게. 현우 오빠는 편의점을 다녀온다며 제 휴대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현우 오빠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10분을 넘게 기다려도 오빠는 돌아오질 않았고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죠. 그때 문을 열고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왔고 저는 미팅 관계자라 생각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 남자는 저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급했나 보다 싶어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뒤 그 남자가 알몸으로 화장실에서 나왔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건네는 겁니다. 야, 너 오늘 첫 출근냐? 왜 이렇게 까칠해? 애암전이 좀 있어봐.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고 왠지 이대로 집으로 들어가면 현우 오빠가 찾아올 것 같은 무서운 생각에 일단 보육원에서 저를 돌봐주셨던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었죠. 다행히도 선생님은 임시로 지낼 곳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당분간 거기서 지내면서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선생님을 통해 경찰 신고를 하게 됐고 저는 그 경찰에게 사건의 내용을 설명했더니 이런 사건의 대부분은 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을 거래하는 끔찍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성매매 단속은 현장 적발과 증거 확보가 가장 요점이고 그게 아니라면 콘돔이나 성매매 장부 또는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증거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는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었죠. 현우 오빠는 그날 돈을 받고 저를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으로 팔아넘겼던 거고 그날 폰 배터리가 없다고 제 폰을 들고 나갔던 것도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수작인 것 같아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사라진 지영이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혼자 지내고 싶어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저처럼 오피스텔에 팔려간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었죠. 주변 사람들은 무사히 빠져나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지용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무사히 잘 지내고 있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